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빅데이터라고 들어보셨죠? 이걸 잘 읽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곧 다가올 총선, 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 이것도 찾을 수 있고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책 결정에도 활용을 하고 다방면에 걸쳐서 이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 열렸다 이런 말 하죠. 또 얼마 전에 이세돌 9단 이겨서 화제가 됐던 알파고를 가르친 것도 바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빅데이터 분야의 최고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송기령 박사이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빅데이터, 빅이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가 크다. 네, 맞습니다. 그게 뭐예요? 빅데이터가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정의로는 too big to handle이에요. 그러니까 다루기에는 너무나 큰 데이터를 말하는데 예전보다도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산처럼 쌓여 있는 걸 보고 예. 이 속에 뭔가 좀 멋진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분석해보고 탐색해보는 과정들을 이제 빅데이터라 부르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쌓여 있는 데이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난 수천 년간 쌓아왔던 정보도 전부 다 데이터죠. 선사시대, 역사시대면 역사시대 때 만들었던 기술들이 전부 다 데이터니까요. 근데 최근에 선사시대도 네. 그림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거. 그것도 데이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자로 된 정보들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저희가 요즘 쓰는 것은 스마트폰에 나오는 본인의 위치 정보들, 왔다 갔다 했던 각종 문자들, 아니면 네. 올린 트위터 문서들,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 블로그의 내용들, SNS 예, 그런 내용들이요. 전부 다 이제 다 데이터에 해당되고요. 예, 뿐만 아니라 바람의 어떤 압력이나 파도의 움직임 같은 것도 전부 다 계측된다면 데이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를 써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빅데이터 산업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죠. 옛날에는 그게 이제 컴퓨터가 없을 때는 책은 그냥 책으로 존재하고 네. 아까 말씀하신 바람의 세기, 파도의 높이 이런 것도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관측하고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자료였다면 맞습니다. 이제는 그게 몽땅 다 컴퓨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려면 첫 번째가 계측의 어떤 디바이스가 늘어야 되고요.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요. 그 두 개가 모두 다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컴퓨터의 파워만 커졌었는데 이제는 많은 인구가 수십억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까 각자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기도 하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자동적으로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쌓여진 거랑 이제 쓰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1세기의 원유다 그러는데 농담 삼아서 예전에 원유가 땅 팔아 나오면 막 화를 냈대요. 왜요? 농사도 못 지으니까 이거 뭐 하겠느냐고. 써먹을 줄 몰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이제 정제 기술이 나오면서 이게 검은 황금이다 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쌓여있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속에서 의미를 찾을 때부터 이제 의미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데이터는 매일매일 쌓이잖아요, 지금. 지금도 쉴 새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자료를 내가 좀 모아야 되겠다가 네.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냥 저절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분석의 어려운 점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어떤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정해진 형태대로 만들어진 설문지를 가지고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EBS 좋아하세요?
얼마나 아세요? 물어보신단 말이죠. 여론조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 내가 처음부터 답을 정했기 때문에 좋다 안 좋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서 분석이 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본다면 내 생각을 넘어서는 정보들도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주관이나 가설을 제거하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그 힘을 갖고 계신 박사님이 송 박사님이신 거죠? 이제 저희 팀이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저도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전산학이 전공인데 그 전공을 하면서 저희가 본 데이터는 주로 사람들이 남긴 데이터였거든요. 저희는 그 이제 마인드 데이터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준으로는 마인드 데이터와 마인드리스 데이터가 있어요. 마인드 데이터는 본인의 생각과 행동과 의도를 포함시킨 데이터들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트위터 같은 정보들 아니면 블로그에 남긴 정보들 이런 것들은 내 생각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파도나 기계에 의한 정보들은 그거는 사람이 만든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마인드리스죠. 근데 저희는 마인드 데이터를 주로 보는 회사예요. 처음에는 전산 전공자들끼리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만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이 날카롭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찾아다니면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학회 참석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그리고 전공자인 다른 전공자들을 모셔왔어요. 예. 그런 전공자가 뭐 인류학, 때에 따라서는 뭐 심리학, 사회학, 인문사회과학, 예, 경제학, 뭐 철학 이런 분들을 저희 모셔왔거든요. 직원으로. 그때부터 저희의 어떤 분석의 칼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알파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녀석도 이제 제가 저도 모르게 그 녀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네요. 의인화시키는 거죠. 맞습니다. 거의 그동안에 존재했던 온갖 바둑의 기보라고 하는 그것도 일종의 빅데이터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를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새로운 수를 찾아내는 어떤 그런 창조력까지를 발휘했다. 네네. 이 점이 중요했던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운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머신 러닝이라고 그러는데 기계가 뭔가를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의 학습과는 좀 다른 것이 기존에 있었던 사실들로부터 추론을 하는 일은 좀 적고 그 일도 물론 있지만 주로 있었던 일들로부터 패턴을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케이스가 언어 번역 같은 경우들 기계 번역이라고 하는데요. 예. 자동 번역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룰 베이스 방식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 주어 동사 순이고 그다음에 한국어는 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어순과 문법을 가르치고 얘한테 알려주면 기계가 그런 룰에 맞춰서 움직이는 과정들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는 예외적인 규칙이라든지 다양한 변형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뭐 구글 같은 거대한 엔진이 나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뉴스의 번역이라든지 문학 작품의 번역 같은 것들, 때로는 대중문화의 어떤 대사를 바뀐 이런 자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 두 가지가 대역어상으로 나오니 그런 케이스들은 같은 의미다라고 가정하고 패턴을 배워서 통계적으로 했더니 굉장히 멋진 번역 엔진이 나왔거든요. 문법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전혀 없이요. 그걸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큼 데이터가 많아진 거예요. 예. 즉 배우려면 교과서나 참고서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아지면서 기계적인 형태의 번역이 가능해진 거죠. 비슷하게도 지금까지 바둑은 수천 년간 도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판이 있으니까 기보가 그렇죠. 그걸 기반으로 추론할 수 있을 만큼의 신력이 생긴 거고요. 네. 다만 여기에 기술적 진보라는 것이 어떤 행동을 모사하는 신경의 시냅스를 모사하는 형태의 엔진이 개발이 됐고 거기에 좀 더 깊은 뉴럴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최근 5년 사이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점점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간편하게 해석하면 영어를 공부한다고 쳐도 네. 문법을 배우고 문법에 맞게 단어를 외우고 뭐 이런 방식이 있다면 네. 그게 아니라 책 한 권, 영어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워버려도 네. 영어를 또 배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우리 생각해 보시면 교수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문법을 먼저 배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주 어린 친구들을 보면요. 엄마의 말을 따라합니다. 그냥 따라하죠. 머더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모국어를 배울 때는 룰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바둑을 배우는 것도 뭐 정석, 포석의 방법, 뭐 사활 이런 걸 이제 이 영어의 문법 배우듯이 배워서 바둑 실력을 늘릴 수도 있지만 네. 수천만 판의 기본을 통째로 외워버려도 가능하더라. 네, 맞습니다. 상당 수준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인간이 하지 않았던 행동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유는 인간에게 배운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거기에 이제 컴퓨팅 파워가 들어가면서 좀 더 정교해지는 장점이 있고요. 바둑 얘기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네네.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결국에는 효율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이 원하는 걸 주고 원치 않는 걸 안 줄 수 있거든요. 좀 예를 들어봐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했던 일 중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어떤 물건이 누구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상품 개발 쪽 이슈예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사 중에서 한 고객사가 연고를 만들었는데 그 연고가 소염 진통제예요. 예. 그래서 쓸 수 있는 곳이 부은데, 먹는데, 다박상, 벌레 물린데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각 필드마다 경쟁자가 있어요. 이미 상품이 다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벌레 물린 데에는 뭐가 바르는 여러 가지 파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경쟁의 축을 넓힐수록 전쟁이 커지기 때문에 전황이 커지면 싸움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다 넣을까 봤었는데 그 중에서 먹는 데 솔루션이 적었었어요. 경쟁들이. 먹는 데 바르는 연고는 적었습니다. 굉장히 적었어요. 기존의 상품이 별로 없다. 예.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봤더니 놀랍게도 경쟁이 계란이었어요. 아, 계란. 예. 먹으면 이렇게 계란을 굴리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렇게 계란을 굴리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넣은 게 뭐였냐면 쇠고기였습니다. 소고기? 네. 그걸 이렇게 바르면 된다는. 아니요. 붙여놓으면 예, 맞습니다. 된다는 거죠. 맞아요.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미국이나 외국의 그 권투 선수들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스테이크를 붙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계란은 불편하죠. 오래 굴려야 되니까. 두 번째로 소고기는 비쌉니다. 한국에. 그래서 또 보기도 흉하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 계란은 귀찮고 소고기는 비싸니까 연고 바르세요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타겟을 봤는데 처음에는 남녀노소 얘기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애들은 약을 좀 덜 바릅니다. 이유는 무게가 작아서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넘어져요, 금방. 뭐 잘 노는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또 금방 나아요. 그렇죠. 빨리 낳고요. 어. 근데 여자분들인 경우에는 멍들었을 때 화장품으로 가리시더라고요. 미용 때문에 예, 메이크업으로 가리는 걸 보고 예. 그렇다면 우리 타겟은 여성이구나 해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바꾸고 광고를 여성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 매출이 2배 이상 올랐어요. R&D를 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어떤 마켓을 한정했을 때 예. 오히려 폭발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인지되거든요. 그럼 좀 아까 말씀하신 경쟁자가 계란이더라. 네. 소고기더라. 네. 뭐 이런 거를 어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그 약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4가지의 마켓을 놓고요. 각 경우마다 연관된 각종 문서를 보게 되면 수십억 건에서 멍이 들었을 때 어떤 걸 쓰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상위 연관어가 1위가 계란이었고 2위가 소고기였고 3위가 계란이었어요. 아니 달걀이었습니다. 달걀 계란 같은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넘어가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까지는 상품 개발하는 데서는 경쟁사의 어떤 제품들이 지금 어느 정도 팔리고 있나, 네.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인가. 맞습니다. 그것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에 들어가면 업을 생활까지 확장을 안 시키고 업 안에서 보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제약업을 20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약업이 전체를 보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뭐 성형의 경쟁은 누굴까? 그럼 성형외과가 아니라요. 때로는 화장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이어트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목표는 예뻐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심을 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을 보는 형태대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에요. 온갖 상품 개발에 다 응용되겠군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